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좀 파격적인 주장을 담은 자료를 같이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한반도의 금강산이고 또 그 길목인 포천 역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아, 금강산이요?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이게 작고하신 병광영 교수의 이론을 최원혁 씨가 정리한 글입니다. 아, 병광현 교수님, 고인돌 전문가셨죠? 근데 기존 학설과는 좀 다른, 굉장히 도전적인 가설들을 많이 내놓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 그 핵심 주장이 뭔지 또 근거는 뭔지 당신과 함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자, 그럼 핵심 주장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변 교수는 기원전 2300년경쯤에요. 그러니까 뭐 해성 충돌 같은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었다고 봤어요. 네, 그래서 기존 문명들이 거의 다 무너지고, 맞아요. 그때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태양빛이 비쳤던 곳이 금강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문명, 그러니까 청동기 문명이 다시 시작돼서 이렇게 퍼져나갔다. 약간 물결처럼요. 네, 그런 그림을 그리신 거죠. 여기서 되게 뭐랄까 대담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병 교수는 그 산해경 같은 고대 기록이나 불경에 나오는 10개의 태양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리고 금강산만 밝았다는 그런 기록들, 심지어 불교의 수미산 개념까지도요. 수미산이요? 세상 중심이라는? 네, 그게 그냥 신화나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재앙과 금강산을 중심으로 문명이 다시 시작됐던 실제 역사적 사건의 흔적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신화 기록 속에 실제 역사가 담겨 있다고 본 거네요. 그렇죠. 이런 발상 자체가 기존의 역사를 보는 틀에 상당히 좀 도전하는 거죠. 그럼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뭘까요? 자료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유물, 바로 고인돌입니다. 네.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한반도에 밀집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이제 한국 기원설의 강력한 증거로 본 거죠. 근데 고인돌이 많다는 게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게 꼭 여기가 기원지다 이렇게 단정할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좀 다른 해석은 없을까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사실 고인돌 분포만 가지고 기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변 교수는 이 주장이 왜 주류학계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지에 대해 다른 설명을 합니다. 다른 설명이라면요? 바로 이집트 피라미드 연대 측정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는 주장을 해요. 연대 왜곡이요. 피라미드 연대를요. 네, 실제보다 한 2000년 이상이나 더 오래된 것처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나 수메르 문명이 훨씬 더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이게 고대사 전체의 시간 순서를 완전히 헝클어놨다는 거죠. 와, 2000년이나요? 네, 그래서 이 연대만 제대로 바로잡으면 오히려 금강산을 중심으로 문명이 퍼져나간 흐름이 더 뚜렷하게 보인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건 뭐 거의 주류 고고학계 방법론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네요. 탄소연대 측정 같은 거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논쟁적인 지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두 번째 근거는 뭔가요? 아까 잠깐 언급됐던 문헌인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한 산해경이나 불경, 서경 같은 고대 문헌들이요. 이게 연대기만 바로잡으면 그 내용들이 신화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연대만 맞추면 다르게 읽힌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론적인 근거인데요. 피라미드 연대 조작설 말고도 예를 들어 알타이 이론 같은 기존 이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연대 오류를 수정하고 보면 사실은 동양에서 서양으로 문명이 건너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금강산 중심의 문명설이 포천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까 길목이라고 하셨는데. 네. 포천이 예로부터 금강산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었죠. 근데 자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연결고리들을 제시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포천에 있는 그 회암사터요. 거기 기록에 보면 이곳이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 시대라는 가섭불 시대부터 이미 불교의 중심지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가섭불 시대요. 정말 까마득한 옛날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고려 말에 이암이라는 재상이 반군세기를 받았다는 첨보산도 바로 이 회암사 근처에 있거든요. 아, 단군색이요? 네. 그리고 회암사 자체가 인도에서 온 지공스님이 직접 털을 잡고 그 제자인 나옹 또 무학대사가 크게 일으킨 절인데요. 특히 무학대사는 고대 역사서인 부도지를 집안대대로 전승해온 가문의 후예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와... 그러니까 포천 지역에 있는 여러 사찰이나 산, 또 인물들이 얽힌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전설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그 금강산 중심 고대 문명의 흔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네, 자료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금강산이 정말 중심이었다면 그 길목인 포천에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게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보충적인 근거들도 좀 더 있나요? 네, 최남선 선생의 불합문화론도 언급하는데요. 아, 불합문화론? 네, 이게 고대 한국문화 발원지를 백두산이나 그 일대로 보는 이론인데 금강산의 이름 자체가 으뜸이나 수미산과 통한다는 점과 연결지을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한 불교적 차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뉘앙스고요. 으뜸, 수미산, 금강산 이름 자체예요?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최근 중국 학계 일부에서 동이족을 다시 해석하면서 예족이라는 부족이 태양을 상징했고 이게 일본의 외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도 하고요. 금강산의 빛과 함께 서쪽으로 이동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해요. 중국 학계에서요? 네, 근데 이 주장 역시 변광현 교수의 이론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한다고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살펴본 내용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논쟁적이네요. 금강산을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보고 포천을 그 중요한 길목으로 연결하는 변광현 교수의 이론. 네, 그리고 그 근거로 제시된 고인돌 분포나 고대 문헌의 재해석, 특히 기존 연대기에 대한 아주 과감한 도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그렇죠. 물론 이게 현재 주류 학설과는 거리가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비주류적인 이론인 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제시된 근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철저한 검증과 또 반론이 필요하겠죠. 역사학이나 고고학계의 엄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거고요. 네, 하지만 기존의 어떤 통념들, 특히 고고학적 연대 측정이나 문헌 해석의 절대성에 대해서 이렇게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 좀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를 주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탐구해본 이 내용들이 당신에게도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질문을 좀 안겨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만약에요, 정말 만약 변 교수의 주장처럼 고대 문명의 연대표가 어떤 이유로든 크게 왜곡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과 서양의 문명 교류사, 그 역사는 과연 어떻게 다시 쓰여야 할까요? 이 질문을 당신께 남기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